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수익작전 타임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전국적으로 오늘부터 기온이 크게 내려간다고 합니다. 날씨는 추워지고 있지만 우리 계좌에는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길 바라면서 오늘도 장전 전략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마무리가 된 뉴욕 증시 살펴보면서 글로벌 이슈들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세한 글로벌 이슈 짚어주실 첫 번째 전문가님 연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주식회사 플래저 김덕호 대표님과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주요한 경제 지표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마감이 된 뉴욕 증시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간밤에 미국 증시는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장 초반에 강세 움직임을 보였던 다우존스 지수 그리고 나스닥 지수를 비롯해서 대부분 지수들이요 막판에는 하락을 했었고요. 특히 이제 이 하락의 원인으로 살펴보았을 때는 게오르기바 IMF 총재가 경기 침체 위험에 대한 부분들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내년 경제 성장률이 하향될 것으로 지목한 바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9월 감원, 즉 이제 전월 대비해서 9월 감원 지수가 46%가량 상승했다는 부분들을 비롯했을 때 현재 미국 시장 내에서는 고용 시장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다는 점들을 지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불어서 이제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 가능성을 높게 비중을 놓고 있다 보니까 증시에서는 여전히 횡보 장세와 그리고 하락을 반복하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섹터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섹터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에너지 섹터를 제외하고는 전 섹터가 모두 하락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가장 하락 섹터가 높았던 sek터는 부동산 섹터 그리고 유틸리티 섹터가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에 이제 상승을 했던 부분들은 에너지 섹터가 이번에 상승을 했죠. 특히 이제 오펙 플러스가 마찬가지로 200만 배럴에 대한 감산 계획을 발표를 하게 되면서 현재 에너지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하게 되다 보니까 에너지 섹터가 래깅 효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1.58%가량 상승한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 가능성을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있는 것도 물론 맞습니다만은 현재 각국에서는 연준에서의 금리 인상 부분들을 굉장히 강하게 제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업의 부담들이 계속 꾸준하게 누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 자체에 대한 부분들에서 피로감들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런 피로감들이 누적이 될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글로벌 경기가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들이 현재 시장에서의 해석이고요. 특히 이제 개별 종목에 대한 부분들의 이슈들로 중심이 많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다만 여전히 시장에서는 돌파구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보이고요. 특히 이제 개인과 기관에 의한 매수세들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다는 점들이 국내 증시에서는 특징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지난 일주일 동안의 국내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도 상승했던 점을 비롯했을 때 특히 이제 금통위가 다가올수록 환차손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회가 약 1주에서 2주 정도 여전히 여력이 남아있다는 부분들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렇게 기준금리를 인상을 강하게 하게 될 경우에는 국내 기업들도 타격이 커질 수밖에 없는 시점이기 때문에 양자 모두 접근을 하실 때는 현재 기업들의 우수한 재무 건전성을 살펴보신 상태에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자세하게 좀 살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세한 내용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고용 시장에 대해서 연준 그리고 전 세계의 관심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오늘 밤에 미국의 또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고용 지표가 좀 악화되고 있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고용 지표로 좀 살펴보는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은 이제 이번 주 화요일 발표가 되었던 이제 구직 및 이직 보고서가 현재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 8월 같은 경우에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은 전월 대비했을 때 실질적으로 구직 및 이직 보고서가 이직 양 자체가 굉장히 많이 축소하게 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더불어서 말씀드리면은 현재 이제 미국 노동부에서는
이처럼 이제 단기간에서의 과대한 변동성들이 나타났다는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긴축의 움직임과 더불어서 기업들도 실질적으로 고용을 굉장히 억제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 6월 이직 보고서가 발표되었던 8월 2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큰 폭으로 하락이 좀 있었는데요. 이 부분을 짚어서 같이 말씀드리자면은 현재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들은 이미 선반영이 된 상태고요. 다만 피크아웃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여전히 경기 부담 자체는 기업들에게 전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이 상태가 유지가 되게 되면 결국은 기업은 고객에게 또 부담을 전가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소비자 물가를 비롯해서 각종 물가들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결국은 기업에서는 매출 감소로 이어질 부분이 크기 때문에 구조조정이라든가 혹은 이제 신규 인재 채용이라는 부분들을 포지션을 많이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미국 행정부에서는 여전히 고용 안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과 더불어서 현재 경기 침체는 이르다라고 지금 자신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올해 연초부터 해서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부터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에서 그리고 더불어서 경기의 악화, 둔화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부인을 했습니다만은 안타깝게도 지금 이번 2분기 그리고 3분기에 GDP 성장률을 예측을 해보면은 오히려 경기 둔화는 이미 이루어진 상태, 즉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을 충분히 높게 평가하고 있는 미국 경제학자들의 의견들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제 미국의 8월 실업률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현재 미국은 3.7% 가량, 즉 4% 이하에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전히 경제학적 원리로는 완전 고용의 상태가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더불어서 살펴보셔야 될 부분들은 현재 임금 수준입니다. 과거 이제 2020년 4월, 그러니까 팬데믹이 선언된 이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실업률이 15%가량 근처까지 높게 상승을 했었고요. 이 당시 이제 임금 수준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해고가 됐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다 보니까 여전히 고인력, 즉 이제 고연봉자들에 대한 부분들에서의 계약이 유지가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급여 인상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높게 평가가 됐습니다. 다만 이제 리오프닝이 시작되면서 다시 이제 경기 안정화가 진행되고 또 다시 재고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임금 수준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또 감퇴를 했습니다. 비로소 이제 최근에 이제 상승이 됐던 원인이라고 하면은 지난 3월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인플레이션의 영향들을 크게 받았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게 되다 보니까 PPI 지수와 그리고 임금 수준이 굉장히 많이 높게 상승을 할 수밖에 없던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과거 PPI 지수와 임금 수준에 대한 부분들의 역전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은 짧게는 6개월 그리고 길게는 3년 이내에 경기 침체가 다가오게 되는 현상들이 좀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들을 말씀드리자면은 현재 이제 물가 상승률이 계속 꾸준하게 올라가게 되면은 결국 소비자 물가 부담으로 인해서 매출이 일어나지 못한다는 부분으로 직결이 될 수밖에 없고요. 결국 이제 시장에서의 지갑을 닫게 되는 역할이 나타나면은 마찬가지로 기업들 역시 고용의 탄력이 많이 경직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앞서서도 잠깐 IMF 총재가 이번에 내년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한 바를 언급을 했었는데, 특히 이제 각국의 은행에서는 이런 물가를 잡기 위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타격이 계속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앞서 소개한 것처럼 오펙 플러스가 이제 200만 배럴을 감산 계획을 발표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물가가 아닌 소비자 물가, 즉 이제 에너지와 농산품 가격에 대한 부분들에서의 가속 전망은 또 여전히 유효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미국 경제학자들은 이미 침체 상황에 접근을 한 상황이고 더불어서 금리 인상만으로는 경기 둔화 상태 그리고 경기 침체 상태를 극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이번에 실업률 자체의 전망을 단기적으로 예견을 하자고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여쭈었을 때 미국 경제학자들의 대부분은 내년 2024년 같은 경우에 다시 실업률이 올라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 이제 4% 이후를 초과하게 됐을 때 마찬가지로 금리를 다시 완화할 가능성에 대해서 초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연준 이사들은 마찬가지로 내년에 4% 가량의 금리 인상도 충분히 각오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미국 경기 상황에서는 쉽게 호전 반응을 보이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전쟁에 대한 종식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놨을 때는 다가올 11월 G20 정상회의 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서의 종전 가능성을 좀 기대를 놓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는 굉장히 좀 어려워질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에 경기 침체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국내장에서도 특히 이제 해외 매출을 많이 잡고 있던 기업들 순으로 먼저 타격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현재 해외 수출이 그나마 해외 수출이 많이 있었던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견고했었지만은 마찬가지로 침체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두시고 현금 확보에 대한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고용 지표로 살펴본 경기 침체 가능성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 다음은 S&P 500 섹터로 살펴보는 주요 산업 동향을 정리해 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섹터의 공간 하락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미국 증시와 국내 증시의 커플링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미국 증시의 하락이 이어졌을 때 또 강세 하락을 하락이 또 강하게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시장에서는 마찬가지로 에너지 섹터를 제외한 전 섹터가 하락을 한 바가 있고요. 특히 이제 유틸리티 섹터가 좀 하락폭이 컸더라고 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다만 이제 현재 시점에서 즉 이제 지난 2021년 9월, 7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물가 상승에 대한 압박 카드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연준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암시하는 행동들을 이미 했다는 점을 보았을 때 당시 21년 9월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면서 굉장히 많은 섹터들이 하락으로 이어지는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점을 감안해서 보신다면은 올해 연초 대비와 그리고 전년 대비의 수익률을 보시면은 대부분 섹터들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견고했던 섹터라고 하면은 금융 섹터가 견고했습니다. 우선 이제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현재 시장에서는 밸류에이션이 클수록 오히려 이제 낙폭이 커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해 대비를 했을 때는 16% 마이너스 구간에 있었지만은 올해 연초 대비했을 때는 오히려 27%가량 하락을 했다는 점을 보았을 때 현재 단기적인 반발 매수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지난 작년부터 과도한 매도 물량들이 나오게 되면서 공포 심리를 극복하기 위한 개인들 혹은 이제 일부 투자 기관들에서의 공격적인 매입이 나타나고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다만 여전히 연초 대비했을 때 낙폭이 크다는 점을 보았을 때는 현재 바닥을 잡고 들어간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필수 소비재 섹터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대비했을 때는 3% 정도 못 미치는 4% 가량을 못 미치는 하락폭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보았을 때 현재 에그플레이션 영향들이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제 금융주만큼 이렇게 변동폭이 적었던 섹터라고 하면은 오히려 통신 섹터가 가장 변동이 적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통신 섹터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수익률을 비교하시면은 37% 가량 하락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낙폭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는데 올해 연초에도 마찬가지로 36% 가량 하락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이제 전년 대비에 대한 어떤 경기 침체 가능성보다도 단기적인 시장에서의 경직 상황에 대해서 초점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국내에서도 게임주라든가 이제 인터넷 쇼핑몰 관련된 종목들이 섹터들이 사실은 상승을 좀 쉽게 못하고 있는 상황이 이런 영향들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현재 시장에서는 기술주 그리고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통신주와 같은 이런 다양한 섹터들, 밸류에이션이 높은 섹터들은 여전히 좀 우회하시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금융주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안전자산에 대한 부분에 선호 심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현금화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결국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꾸준하게 매수세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고배당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제 앞으로 이제 3달 뒤에는 이제 연말까지 또 영향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배당 중심으로 해서의 종목들의 순환 매도를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 차익을 이루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인 만큼 개별 종목에 대한 이슈들 그리고 섹터별 시장에 대한 부분들에서 이벤트들을 추적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S&P 500 섹터로 살펴보는 주요 산업 동향 자세하게 좀 말씀을 해드렸고요. 거기서 투자 전략 힌트까지 저희가 얻어볼 수 있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네요. 주식회사 플랫조의 김덕호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보다 글로벌 이슈 자세하게 좀 짚어주셨는데 이어서 국내 증시 작전에 좀 더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또 대표님 모시고 오늘도 작전 타임 가져보도록 할 텐데 사실 10월이 첫째 주, 둘째 주가 그 거래일이 많지 않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빠릅니다만 일단 우리 시장부터 어땠는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 2200대 중반까지 올라와 줬는데요. 어떤 포인트로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전일 같은 경우에 증시가 전체적으로 다 양대 시장이 좋은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1% 넘는 상승세
강세를 보이면서 2,237포인트를 기록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3% 넘는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다시 700포인트를 회복을 하면서 706포인트로 끝났습니다. 일단 뭐 전일 이제 미국 그 증시가 혼조 마감을 했지만 원달러 환율이 어저께 상당히 좀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장중 한때 1,400원 이하, 1,398원까지 하락을 했다가 뭐 종가에 1,402원으로 끝났는데요. 이렇게 환율이 안정화가 되면서 뭐 일단 증시가 좀 더 강한 그런 강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뭐 외국인들이 지금 이런 환율 안정에 더불어서 지금 5거래일 연속 지금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장중 한때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2,250까지 이제 올랐었는데 이후에 이제 개인이나 기관 등의 이제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되면서 장 막판 상승폭을 조금 축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양대 시장 모두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두드러져 그런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기관이 순매도, 그다음에 외국인이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개인 같은 경우는 1,800억 넘는 순매도를 보였고요. 기관 같은 경우 740억을 넘는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비해서 외국인은 2,500억 정도의 순매수를 보였는데요. 최근 5거래일 동안 총 9,400억 가까운 그런 순매수를 보이고 있다는 게 좀 특징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개인은 순매도, 기관 외국인은 순매수를 보였는데요. 뭐 개인이 한 2,400억 정도 순매도를 보였고요. 그다음에 기관은 1,100억, 그다음에 외국인은 한 1,300억 정도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뭐 연기금이 3거래일 연속 지금 순매수하고 있다라는 게 뭐 좀 특징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업종별로는 어저께 뭐 다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관련된 대부분 업종이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이제 비금속, 종이목재, 기계 등의 업종이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좀 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일반 전기, 종이목재, 비금속, 화학 등의 업종이 4% 이상의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계속 뭐 요즘에 이제 등락이 좀 급등락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뭐 작은 이제 하루라도 이제 조금 매수세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하루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거래 대금이 줄어들면서 일단 증시의 급등락이 좀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양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전일 거래 대금이 12조 원을 다시 하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조 9천억 정도 기록을 했는데요. 뭐 코스닥 같은 경우 지금 5조 원대의 그 거래 대금에 불과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가 많이 줄어들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량이 이제 각 호가별로 그렇게 많이 걸려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한쪽에 매도나 매수 수량이 뭐 큰 폭으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마다 이제 주가의 진폭이 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용융자가 이제 빠르게 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일자, 그러니까 10월 5일자 기준으로 신용잔고가 16조 6천억까지 감소를 했고요. 9월 21일 19조 원 대비해서 10거래일 동안 2조 원 넘는 이제 신용잔고가 줄어들면서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보면 이런 이제 신용에 대한 그런 이제 수급 불안 요인이 상당히 조금 경감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가가 급락을 할 경우에는 다시 신용 잔고 얘기가 나올 가능성은 있으니까 이런 점은 좀 감안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뭐 최근 이제 거래 부진으로 최근에 이제 거래 부진으로 인해서 고객 예탁금도 계속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전일자로 51조 2천억까지 이제 줄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개인들이 계속 이제 매도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객 예탁금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개인 투자자 중에 일부 자금이 좀 빠져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약간의 우려 섞인 전망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뭐 종목별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기관 외국인이 이제 순매수한 종목을 보면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 순매수 종목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이노텍, 기아, 삼성 SDI 이런 종목을 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은 지금 현재 국내의 대표적인 그런 지수 관련된 우량주를 지금 매수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주의 매수가 좀 어저께는 집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어저께 상위 매수 종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LG 에너지 솔루션,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 B&B, 현대중공업, LNF,
그러니까 이 중에서 4개가 이제 2차 전지 관련주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최근에 이제 2차 전지주가 조금 조정을 보이면서 기관들의 매수세가 2차 전지 쪽으로 좀 많이 쏠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조선주 관련돼서 유가 상승, 그 다음에 환율 강달러 관련돼서 계속 얘기들이 나오면서 현대중공업을 매수를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반도체 관련된 종목 중심으로는 이제 모건 스탠리가 며칠 전에 이제 한국 대만 반도체 업체에 대한 이제 매수 보고서를 낸 이후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지금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그 리포트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빙하기가 끝났다라는 그런 이제 제목의 리포트인데요. 전기 전자 업종에 대한 투자 의견을 기존에 보통에서 매력적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최선호주로는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 같은 이런 반도체주를 꼽으면서 반도체주에 대한 그런 관심 사항이 좀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모건 스탠리가 작년도서부터 계속 반도체 관련된 그런 이제 보고서를 내고 있는데 그때마다 시장의 출렁거림은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꼭 이 모건 스탠리의 예측대로 시장이 흐르지 않았다라는 걸 감안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과연 이제 모건 스탠리가 이번에 낸 이런 보고서가 과연 시장에서 얼마나 지속력을 갖고 있게 될지는 좀 더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에서 우리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는데 최선호주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 위주의 좀 수급이 몰리는 모습 포착이 됐습니다. 이제는 좀 갈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기대를 저도 어제까지는 좀 했었는데 쭉 이어질 수 있을지는 체크를 계속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감이 된 뉴욕 증시 상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김덕호 대표님께서도 정리를 좀 해주셨지만 마무리가 된 뉴욕 증시 상황 보니까 이 경제 지표에 좀 집중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고용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연준의 스탠스도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고요. 근데 고용 지표 보니까 예상보다 좀 부진한 흐름이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네, 지금 고용 지표가 여러 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전일에는 이제 ADP 이제 고용 지표가 나왔고요. 전일에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왔습니다. ADP 고용 지표 지수 같은 경우는 비교적 예상보다 좋게 나왔다라고 표현이 될 것 같고요. 네. 신규 실업 청구 건수는 어저께 21만 9천 건으로 전주보다 한 2만 9천 건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좀 지표가 좀 나쁘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노동부에서 나오는 고용 보고서에 아마 시장의 관심이 좀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좀 부진할 것이다라는 게 시장 전반적인 예측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번에 이제 고용 지표가 나쁘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연준에서 기준금리 인상 자체의 속도를 좀 줄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가 좀 있었다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연준 인사들의 어저께 이제 계속 발언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단기적인 그 경제 지표에 따라서 연준의 지금 기준금리 인상 그 추세를 바꿀 생각은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이제 물가 상승률 자체가 본격적으로 하향되는 그런 추세가 보이기 전까지는 기준금리 인상을 계속 지속을 하거나 아니면 높은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매파적 발언이 계속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저께 이제 미국 금리 같은 경우도 좀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년물 같은 경우는 5.9bp 상승을 한 3.818%를 기록을 했고요. 2년물 같은 경우도 9.3bp가 오른 4.24%를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패드워치에서 이제 11월 기준금리 인상 확률을 지금 75bp 인상 확률이 73% 정도 된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일에 비해서 한 7.2%포인트 이제 인상 확률이 높아졌는데요. 시장 전체적으로 일단 75bp 인상 확률로 좀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연말까지, 그러니까 12월 달 FOMC 회의에서도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기대치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5% 이상, 그러니까 12월에도 한 0.5% 이상 올릴 것이다라고 하는 확률이 지금 77%를 기록을 할 만큼 지금 전체적으로 미국 기준금리는 더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증시도 어저께 조정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간다라는 그런 이제 시장 반응으로 인해서 달러가 어저께 다시 강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1% 증가한 112포인트대로 다시 올라가면서 아마 금일 국내 이제 원달러 환율도 이 영향을 미쳐서 아마 좀 약세로 좀 전환될 가능성이 좀 커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WTI 같은 경우는 오페크 감산회의 여파로 인해서 지금 89달러로 다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장중에 나온 장후에 나온 이제 AMD의 이제 3분기 예비 실적이 나왔는데요. 일단 예상보다 상당히 좀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국내 반도체 관련주도 이거에 따라서 조금 오늘은 좀 조정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네, 이렇게 뉴욕 증시 상황 중에서 이 집중하고 있는 고용 지표와 관련된 내용들 다시 한번 좀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마무리가 된 뉴욕 증시 상황 안에서 여러 가지 마무리가 된 내용들 짚어봤으니까 여러분들 참고 부탁드리고요. 본격적인 이슈를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방송 중에도 이 WTI 세계 무역 성장률에 대한 내용을 다뤘었는데요. 좀 큰 폭으로 낮춰 잡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역 성장률이 3.4%에서 1%로 낮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증시에도 굉장히 좀 안 좋은 소식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대표님? 네, 뭐 WTO가 이제 그 세계 무역 성장률 자체를 좀 많이 좀 낮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내년치를 3.4에서 1%로 이제 큰 폭 하향을 했습니다. 뭐 최근 들어 이제 계속 기준금리가 뭐 각국의 이제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렇게 기준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뭐 글로벌 경제가 침체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예측 때문에 이렇게 이제 큰 폭으로 하향 조정을 했다라고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올해 무역 성장률은 기존보다 조금 상승한 3.5%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러시아로 인해서 촉발된 이제 에너지 난으로 인해서 석유나 가스에 대한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이렇게 무역 성장률이 좀 증가를 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요. 뭐 일단 현재와 같은 이제 무역 올해는 뭐 증가를 한다라고는 하지만 내년 이후서부터는 계속 좀 부진할 그런 가능성이 좀 더 커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 들어 각국의 이제 수출입 물량이 증가를 하면서 무역량도 점차 이제 성장세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게 좀 둔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직후에 뭐 무역량 자체가 뭐 급락을 했습니다. 특히 2000년 4월, 5월 이럴 때 이제 무역량이 전년보다 16%, 17%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도에 전체적으로 한 7% 정도 증가세를 보였고요. 뭐 올해 같은 경우도 뭐 상승세를 뭐 계속 보이곤 있었지만 후반 들어 계속 다시 조금 주춤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에 따라서 지금 뭐 국내 같은 경우도 이제 무역 수지가 계속 좀 적자가 지금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 같은 경우도 지금 23개월 연속 지금 무역 적자를 지금 국내 수출 증가세는 지난 9월까지 23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역대 세 번째로 긴 이제 그 증가 기간인데요. 뭐 그렇지만 이제 수출 증가율 폭 자체가 지금 계속 좀 둔화되고 있다라는 게 상당히 좀 부정적인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무역 수지 관련돼서 6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6개월 연속 적자는 뭐 IMF 때인 이제 97년 5월달 이후에 25년 만에 지금 적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뭐 최근에 이제 수입 에너지 가격의 급등이 가장 큰 이유라고는 하지만 수출 증가세도 그만큼 둔화되는 것도 같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뭐 올해 무역 수지 적자가 480억 달러까지 확대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480억 달러로 확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역대 최대의 적자 폭을 기록을 하게 되니까 그만큼 경제에는 좀 부담으로 작용될 가능성은 아직 뭐 충분히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출 성장률이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증시에도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수출에 좀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직격탄을 좀 맞을 것 같은데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뭐 일단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영향이 좀 많이 미칠 걸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국내 기업들이 이제 수출에 이제 상당히 이제 집중화되어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무역 거래가 줄어든다라는 거면 그만큼 이제 수출이 감소될 가능성이 좀 더 커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원재료 가격 상승, 그다음에 강달러 현상,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하는 이제 그런 국가들의 경제 둔화로 인해서 향후에 수출에 대한 이제 우려가 좀 커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수출 기업에 대한 이제 채산성이나 수익성이 좀 악화될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무역협회가 4분기 이제 수출 산업 경기 전망 지수라는 것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보면 이제 84.4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거는 2000년 2분기, 그러니까 코로나 시작되는 초기와 이후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이제 EBSI, 그러니까 수출 산업 경기 전망 지수는 이제 국내 50만 달러 이상 수출을 하는 이제 2,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그런 자료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 1분기에는 115.7%로 올해 이제 수출 전망이 상당히 이제 밝다라고 그렇게 이제 전망치를 냈었는데요. 우러 전쟁 이후에 세계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확산으로 인해서 2분기, 3분기 연속 지금 하락세를 보였고요. 4분기 예측치도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 선박이나 반도체 같은 업종은 그나마 이제 향후에 수출 둔화세가 좀 적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여타 업종들은 대부분 지금 수출 성장성이 둔화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 가정 같은 경우에는 49.3포인트를 기록을 하면서 매우 부진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진하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 기업들의 아마 기업 실적들도 둔화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니까 이런 점에 맞춰서 투자에 임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3분기 들어서 이제 실적 발표가 본격적으로 10월 달부터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이제 실적 발표를 보시면서 실적이 둔화되는 기업이나 아니면 둔화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 중심으로는 일단 투자에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기업 실적세가 개선세가 이제 두드러진 그런 기업 그럼 산업군 중심으로 아마 선별해서 투자를 하시는 그런 투자 전략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이 무역 수출과 관련된 부분들이 국내 기업에게 어떤 영향이 미칠지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투자 포인트까지 안내를 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국내 증시 작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S인베스팅 코리아 임혁 수석 연구원님과 함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매주 금요일 이 시간에 국내 증시 중요한 이슈들 좀 살펴주신다고 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와 더불어서 각오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S인베스팅 코리아 임혁 수석 연구원입니다. 자, 요즘 시장 상황이 급등락을 좀 반복을 하면서 하락장보다 좀 못한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차라리 하락장이면 신규로 진입하지 않아서 이제 보유 종목만 힘들 텐데 오히려 반등의 시작인 줄 알고 이제 새로운 종목에 좀 진입을 하면서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 좀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장 속에서는 좀 가장 중요한 게 현재 시장에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반등인지 그리고 아니면 아닌지를 좀 판단을 잘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또 이슈들을 잘 체크를 하면서 힘든 시장에서는 개별 종목 움직임들이 좀 많기 때문에 어떻게 접근을 하고 그리고 급락할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투자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장이 시작되기 전에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좋은 정보들을 좀 많이 드릴 테니까 투자하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든든합니다. 임혁 연구원님과 함께 오늘 장전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자, 먼저 어제 국내 시장 이슈부터 좀 정리를 해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어제 우리 시장 분위기 좋지 않았습니까? 어떤 이슈로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일단 저희 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일단 미국 고용 지표가 좀 견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원래대로라면 좀 호재로 작용해야 되는 게 맞겠죠. 자, 근데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제 감싸돌고 있죠. 그래서 그런 우려들로 인해서 관련 이슈에 좀 많이 예민해져 있는 상황으로 이제 뉴욕 증시가 좀 하락을 좀 보인 점이 국내 증시에도 좀 안 좋은 영향을 줄까봐 이제 걱정하셨던 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겁니다. 근데 그 전날에 큰 폭으로 상승한 이후에 뉴욕 증시가 이제 큰 폭으로 상승한 이후에 상승폭을 좀 모두 반납하면서 좀 등락하면서 변동성이 좀 심한 하루였는데 상승폭을 좀 축소하는 모습들이 좀 그 국내 증시에 선 반영이 되면서 전반적인 투심이 좀 개선되면서 또 오히려 국내 증시의 좀 고용 지표의 호조가 경제 상황이 좀 좋다라고 좀 해석이 되면서 상승 출발을 했죠. 그래서 그 이후의 움직임을 좀 그 상승폭을 좀 키워나갔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1%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3% 이상 급등을 하면서 이제 한 706선에서 이제 마감이 됐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움직임을 보였음에도 최근 상승폭을 좀 갑자기 반납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연출이 되고 있죠. 자, 그래서 투자하는데 불안한 마음을 가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자,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서 섣부른 접근보다는 보수적이게 좀 대응하는 것이 이제 좋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국내 증시 이슈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좀 V자 반등의 시작인가 하고 기대하시는 분들이 계셨을 텐데 정확한 시장에 대한 뷰 전달을 좀 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본격적인 이슈 분석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해 주신 첫 번째 이슈는 오펙 플러스의 대규모 감산 내용인데요. 이 내용이 전해지면서 정유주라든지 조선주라든지 굉장히 관련된 종목들이 오르기도 했습니다만 이 이슈의 어떤 부분에 저희가 주목하는 게 좋을까요, 연구원님? 네, 우선은 어제 이슈 말씀해 주셨듯이 오펙 플러스 회의 결과가 나와 있었죠. 자, 결국은 200만 배럴을 하루 감축시킨다는 이제 내용이 나와주면서 자, 오일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을 겁니다. 자, 근데 어제 국내 증시에는 다행스럽게도 좀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하지 않았죠. 자, 그 이유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비축유를 푼다는 소식이 나와줬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점은 비축유를 푼다는 소식에 좀 안도를 하지 않고 비축유는 어느 정도 한정적이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또 오펙 플러스에서는 왜 이제 유가를 이제 조정하기 위해서 가격 조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언제든지 좀 추가적으로 감축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좀 집중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국내 증시에는 영향이 없었지만 왜 감축하는지를 아셔야지 그 이후에 시장에 대응을 하실 수 있다는 점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증시를 움직였던 이슈들을 다방면으로 좀 해석을 하실 수가 있어야 변동성이 심한 시장에 유연하게 대응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네, 오펙 플러스 회의 이슈를 자세하게 좀 짚어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회의 내용이 좀 전해지면서 이 변동성이 더욱더 커질 것이다라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유가가 급등하는 모습들도 보여줬는데 관련돼서 대응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에 또 발표가 될 고용 보고서에 전 세계인들의 눈이 또 쏠리고 있는데요. 중요한 경제 지표들 이슈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제가 두 번째 이슈로는 주요 경제지표 체크인데요. 미국 9월 민간 고용은 이제 20만 8천 건으로 발표가 돼서 지난달 발표된 18만 5천 건이나 예상치 20만 건을 좀 상회를 했습니다. 자, ISM 서비스업 지수의 경우에는 좀 지난달 발표된 56.9%를 좀 소폭 하회한 56.7%로 이제 발표가 됐지만 이제 예상치 56 보다는 좀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세부적으로 좀 살펴본다면 신규 주문이 61.8에서 60.6으로 가격 지수도 71.5에서 68.7로 이제 둔화된 반면에 고용 지수는 50.2에서 53으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자, 제조업 지수에 이어서 이제 서비스업 지수 이제 신규 주문 둔화를 이제 감안을 해서 향후에 미국 경기 둔화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이날 발표된 또 지표 결과는 결국은 경기 둔화 이슈가 지속이 되고 있고, 또 이직자들의 임금 상승이 좀 둔화가 되고 있고, 또 물가 지수의 둔화도 특징인 점을 좀 감안을 한다면 인플레이션 압력 또한 낮아지고 있음을 좀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전히 고용이 견고하고 또 최근 강세를 보였던 달러화가 영국 감세안 철회와 또 영국 중앙은행 영라은행에서 장기 국채 매입을 하는 그런 모습들로 달러화의 강세를 눌러주는 모습에도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까지 하락했다는 점이 또 국내 증시 상승 흐름을 유지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런 이슈들을 바탕으로 오늘 저희가 좀 살펴볼 만한 종목도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은요, 바로 현대로템입니다. 자, 현재 변동성이 심한 장 속에서는 개별 이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구조가 되고 있으니까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섹터, 그리고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고강도 긴축 등에서 찾아보셔야 되는 게 맞는데요. 자, 러시아 핵 소식이 나와주면서 전쟁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또 북한 미사일 발사, 그리고 어제 북한 전투기, 폭격기 등 군용기 12대가 황해도 곡산 일대에서 이제 황주 쪽으로 비행을 하면서 특정 지역에서 1시간가량 공대지 사격 훈련을 좀 벌이는 등 좀 위협하는 행동을 보였었죠. 자, 이에 방산주가 다시 상승 흐름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현대로템 관심 있게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많은 방산주 중에서 왜 이 종목인지 좀 설명을 좀 간단히 드리자면은, 최근 현대로템이 K2 전차 수출 호재들도 많이 나와주고 있고, 또 노르웨이 방산기업 협력 소식, 또 방산주를 주목을 받지 못해도 전동차 수출 소식이 있죠. 또 그리고 좀 국내 이제 시속 320km 고속열차 국내 첫 출고 소식이 또 나와주면서 안심하고 진입할 수 있는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차트를 보시면 급락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서 좀 불안해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61선과 121선은 여전히 우상향을 하고 있고, 단기 평선들은 한 번에 급등이 나와주게 된다면 짧은 기간 내에 정배열로 돌아가는 모습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또 골든 크로스 부근에서 좋은 기회를 한 번 더 잡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 설정을 좀 해드리자면은 26,000원에서 27,000원 사이 진입을 하셔서 지지라인 24,400원 잡으시고 1차 목표가는 3만 원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표적인 방산주죠. 현대로템까지 자세한 종목에 대한 설명 들어봤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S인베스팅 코리아 임혁 수석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는 보다 자세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 이상웅 이사님과 연결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바로 첫 번째 이슈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죠. 유가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마무리가 된 뉴욕 증시 상황을 또 살펴보니까 WTI 기준 유가가 88불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저희가 체크해야 될 점 정리해 주신다고요? 네, 유가가 88불대에서 이슈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 유가를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연결해서 업종을 살펴보면 전일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 주가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유가 연동해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인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일단 수주와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연속될 수 있는 기업을 먼저 파악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수주가 연속된다고 하면은 지금 시장 대비해서 강한 주가의 연출이 일회성이 아닌 그 흐름이 반등도 빠르고 그다음에 조정 시에도 좀 덜 조정을 나타내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낼 수 있기에 업종 중에서 조선 업종을 좀 체크를 하고 가보려고 합니다. 연결해서 유가 같은 경우는 심리적으로 100불의 한착 여부가 중요하겠고요. 이 100불의 한착 여부 이후에는 조선업종 같은 경우도 추가 강세를 나타낼 수 있겠지만은 신재생 에너지 업종 같은 경우도 연결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업종 중에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태양광, 그다음에 풍력, 원전 이렇게 다 나눠서 살펴볼 수 있는데 태양광 같은 경우는
폴리실리콘 업체 같은 경우는 주가가 약해요. 가격에 대한 결정권 같은 경우로 중국 업체가 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 반면에 모듈 업체 같은 경우는 주가가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어제 유가 같은 경우에 대해서 원유 부분과 관련해서 공급에 대한 조정, 그 멘트를 하면서 유럽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 구체화된 부분은 좀 이 정책에 대해서 유가의 감산이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는 했다라는 식의 멘트가 있었다 보니까 우리나라 태양광 업체 같은 경우도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반발 매수세가 장중에도 나타나는 모습이었어요.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하락폭을 만회를 하는 모습이었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시가 정도까지, 시가 이상까지 주가를 회복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조금 시장의 변동성 안에서 유가가 움직였을 때 좀 영향을 긍정으로 받을 수 있는 업종 같은 경우는 관심도를 높게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조선 업종 같은 경우는 살펴봐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렸고, 연결해서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는 업종이 좋다고 해서 종목이 다 움직이는 게 아니라 좀 개별적으로 변동을 주면서 움직일 수 있기에 좀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좀 차별해서 선별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종목 선정을 굉장히 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오늘의 특징적인 종목 어떤 종목입니까? 네, 종목은 현대미포조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업종 내 1등주에 대한 접근, 이 컨셉이에요. 조선 업종 중에서도 주가 복원이 가장 빠른 종목이기도 하고, 현재 또 가스관 이슈라든지 그러한 부분으로 조선 수주가 늘어날 수 있는 환경까지 더해진다는 점이겠습니다.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지금 수주와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탱커 부분, 주력이 중형석유 제품 운반선인데 이 부분이 수요가 이제 나타나는, 즉 회복 시점이 지금 계절적으로도 다가오고 있고요. 그러면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강했던 그 모습에서 이제 수주까지 더해진다고 하면은 주가가 시장 대비해서 강세를 나타낼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주가는 10만 원대 초반은 기술적 지지 구간이에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는 좀 편하게 접근 가능한 점을 기억하고, 가격 접근은 10만 6천 원대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오늘 특징적인 종목, 첫 번째 종목으로 현대미포조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업종 내 1등주 관심을 좀 가지고 보는 게 좋겠다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가격 접근이 가능한 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상위주에서 풀어보는 시장 흐름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확실히 이 시총 상위주들 위주로 최근 움직임이 좋습니다. 어떤 포인트 짚어볼까요? 네, 시가총액 상위주들 흐름 안에서 좀 살펴보는 점은 업종별로 주가가 차별화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주요 업종은 대형 IP주들 같은 경우는 확실히 반등 국면에 있는 점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겠고, 성장주군들 네이버, 카카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시장 대비 약세를 나타내는 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수 같은 경우가 한 단계 레벨업 될 때 시가총액 5위 이내의 종목들을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시장이 움직이지 않을 때 이러한 종목들은 조정이 나왔다가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 시장 대비해서 강하게 올라오는 경향이 있어요. 코스닥 시장을 예로 들면 시총 1위인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좀 어제 상승, 코스닥 시장 상승에도 불구하고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고, 반면에 LNF라든지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시장 대비해서 어제 강한 모습이 연출이 됐거든요. 그런 점에서 알 수가 있듯이 우리가 여기에서 연결해서 생각할 점은 시총 상위주에 대해서 좀 플레이를 할 때 이 종목들 같은 경우가 시장 대비 좀 덜 움직인다 하면은 키 맞추기를 할 수 있는 점을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이 키 맞추기를 하는 시장에서는 좀 차별화돼서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점, 이 점을 기억하면서 종목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두 번째 이슈로 포착할 수 있는 특징적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종목은 LNF입니다. 시총 상위주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고, 코스닥 시장 반등 시에 시총 상위주들이 강세를 나타내는데 차별화돼서 강세를 나타낸다는 점
먼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차별화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냐면 시장이 하락을 할 때 시총 상위주 군들 중에 좀 지수를 받쳐주는, 좀 버텨주는 역할을 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 거래소를 예로 들면 뭐 LG에너지솔루션, 현대차가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그 현대차가 빠질 때는 IT 같은 경우가 또 반등이 나와요. 이 현상이 뭐냐면 시총 상위가 동반으로 상승을 하는 것은 지수가 아주 강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 시장이 좀 불안하면은 시총 상위주들이 좀 그 특정 지수까지 빠졌을 때는 번갈아 가면서 그래도 버티는 현상이 나타나는 점, 이 점을 더해봤을 때 좀 LNF 같은 경우도 지금 어제의 상승, 그다음에 오늘 시장의 조정 가능성이 있지만은 가격대를 정해놓고 뭐 매매 관점이라도 접근 가능하다는 점이겠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7조 원 수준이에요. 올해 내년이란 실적을 비춰봤을 때 우리가 시가총액 기준으로도 한 6조 원 정도 이하에 갔을 때는 이 종목은 좀 기간을 가지고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해도 되고요. 매매 관점 같은 경우도 한번 조정이 나왔을 때 지금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가격은 18만 9천 원대 접근 가능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으로 오늘의 특징적인 종목 LNF까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점까지 모두 참고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장전 전략 모두 세워봤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이 10조 8천억 원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다 속보가 나왔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 31.7% 성장한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이 주가 영향에 어떤 부분이 또 영향을 미칠지 장중에 또 흐름을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매매 시그널 통해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립니다. 그럼 저는 잠시 뒤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